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사두고 그 강아지 이름을 마미라고 지어주고 하셨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이게 해가 지려 그러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가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으로도 갔다 저 방으로도 갔다 계속 그렇게 밤 늦게까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방에선가 이제 구석에서 이제 잠이 이제 들고. 정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두 분이 원래 처음 만남이 연예인과 정치인을 만나면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다. 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 지금은 정치를 그만두시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제 기업 컨설팅 하는 일을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치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정치 뭐 더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분들이 해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랬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만뒀어요. 본인의 결정입니까? 당 차원의 결정? 뭐 자의적, 타의적인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두 분 다 사업가십니다. 자, 근데 이번 좀 질문은 좀 서로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부부 네네. 사이에. 네네.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재테크를 그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테크라기보다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네. 한 6년 동안은 이제 그때는 정치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거의 살림을 이제 제가 도맡아서 했고 네. 살림을 많이. 도맡아 한다는 게 이제 가져다 주는 돈이 이제 거의 없었다라는 없으니까 제가 제 수입이 없으니까 네. 벌어서 이제 살림을 하고 이제 했었고 그럼 그 6년 동안은 뭐 아내분이 조금이라도 뭐 눈치 준다거나 뭐 잔소리라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면 막 이모티콘이 막 10개, 20개가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돈 안 갖다 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1초도 안 쉬고 너 딱 이혼 당하기 전에부터 딱 돈 벌기 시작했다 딱 그러더라고. 아니 전까지는 진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눈치도 안 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버는 건 다 갖다 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다 갖다 주죠. 정말 비상금 한 푼도 안 챙기고. 아야 안 챙기죠. 이건 뭐죠, 이건? 갑자기 눈이 아파. 잘못 봤네. 저는 네, 굉장히 이렇게 먼지가 많죠? 이게 스튜디오가. 네. 그러면 다 드리고 세금 낼 거 이제 좀 챙겨놔요.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돈을 처음 벌어보다 보니까 옛날엔 다 그냥 월급 받으니까 그게 이제 세금이 다 나간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저 몰랐어요. 네. 돈을 다 줬어요, 그냥. 근데 세금이 갑자기 5월 달에 세금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그래가지고 뭐 세금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금도 이렇게 좀 꽤 나왔는데 이거를 세금을 줘야지 그랬더니 아니 세금을 안 챙겨놓고 자기한테 다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나 다 주라 그래가지고 저는 다 이해가 안 준 거.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세금 낼 거는 놔두고 준 줄 알았지. 근데 이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제 그 명분이 있으니까 아하, 뒷돈 챙기줬구나. 뒷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세금을 좀 이제 챙기는 거예요. 세금 자체 책정을 여유 있게. 세금이 얼마 나올지 될지 모르니까. 네. 혹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마음고생 때문에 흰머리가 이렇게 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두 분 나이 연배 차이가 차이가 좀- 아니면 황명 고객님이 워낙 동안이라 나이 가늠이 안 돼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아니, 네. 되게 네.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연한데 한 달 월하 이제 그런데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검은 머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흰 머리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였어요 계속.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또 동안이고 하다고 하니까 근데 염색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염색을 못하게 해요. 왜요?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게 하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염색을 하면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고객님 이거 고객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네. 진짜로 리차드 기어 느낌이 있어요. 저는 리차드 기어보다는 조지 클루니가 더 좋습니다. 아니요, 리차드 기어. 리차드. 너무 잘 어울리시고 예, 되게 중후하십니다. 네. 아니 조지 클루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입방정을 또. 오 박사님 멘트 하나 날려. 네, 천생연분 같은 두 분께서 과연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 wouldn't wanna be anybody else. Hey, who says you're not perfect? Who says 야 한강 뷰. 네. you're the only one that's hurt and trust me? That's the price of beauty. 장난꾸러기들. 귀여워라. 귀여워. How nothing's funny when it's you. You tell them what you mean, but they keep whiting out the truth. It's like a work of art. 엄마는 최고의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육아법, 어디 쇼츠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게 어떻게든 자기가 체화해서 직접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의 불만이 있죠. 왜? 이 약간 불안이 되게 높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 학교를 보냈는데 난 스쿨버스 타고 보내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스쿨버스 태워서 못 보내겠대. 그 나보고 태워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려는.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러 가거나 내려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도 지들이 뭐 알아서 다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모를 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안 불안하세요? 네, 안 불안한데 학교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한 요쯤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그때하고 뭔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는 사이. 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 아까 스쿨버스 얘기도 했지만 방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 네.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들려야 되고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 뭐 애들이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 울음소리로 정인지 옹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한 시간 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만약에 아내가 뭐 일 때문에 이 뭐 어딜 갔다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자기 전에 애들 잤냐, 뭐 애들 잔 다음에 땀은 닦아줬냐, 애들 베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 줘라. 계속 그걸 그러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 나도 아빠고 뭐 그걸 못할까 봐 애들이 뭐 근데 그게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 푹 자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울타리, 저의 뭐 시야 거기서 이 벗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새벽에 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컸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아요. 안 하려고 노력을 네, 하시네. 안 하려고 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다가 이제 새벽 깼어요. 저 방을 가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날밤을 새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차라리 갔다 와서 내가 자야지. 이렇게 확인을 그치, 안 하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7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 김대영. 카드 사용할 줄 아나? 카드 어떻게 쓰는지 알아. 요즘 애들 다 알죠, 그러면. 갖고 딱 가가지고 그거 한 모 딱 사고 몰래 아빠가 훔쳐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딱딱딱 니 다 알잖아. 딱 보면 알 거야. 아빠가 아 요거 막 이렇게. 아빠 친구. 그래? 그럼 응? 털러 가자. 너하고 정이하고 둘이 털러 가. 너무 털면 안 돼. 어? 신났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가. 그래. 저기 건너 있는데 멀리 가는 데 가지 말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아들들 안 듣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가버렸어? 따라가시는 거예요? 앞에까지 한 번 더 얘기하러 가. 근데 여기 앞에 거기 차도가 진짜 위험해. 거기는 진짜 신호등이 있어야 돼 정말. 그럼 너무 위험해. 여기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갖고 횡단보도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올라오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러네. 저기서 차가 안 보여. 신호가 없어요. 그러네. 신호등 설치 민원 이렇게 딱 쳐봐봐. 자기가 좀 해줘. 알았어. 해줄게. 거긴 진짜 정말 거기는 진짜 너무 진짜. 위험해. 어?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아유, 왜? 하필. 그럼 모르지. 하필? 그러게.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계속 미루지 말고. 그니까. 아빠 두부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냉장고에 딱 정리해봐. 냉동실에다 넣어야 돼. 힘들어. 0칼로리 줄. 0칼로리. 자, 브라운, 월콘, 메론.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정말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우리 혜영 씨가 육아 상황에서 너무나 귀하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그 생활에서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씨한테 있어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1박 2일 여행. 여행? 지금은 안. 네, 절대로 안 된다. 네. 2단계입니다.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놀이동산 가기. 놀이동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실내면은 괜찮. 아니 근데 뭐 자연농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라는 게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 키즈 카페인데 큰 조금 네네. 거기 안에 있는 애들 막 그런 거. 윤지 씨도 안 되겠네요. 안 돼, 놀이동산 안 돼요? 그날 손님 많나요?
놀이동산에 손님 없는 날이 어딨어. 어머님. 안 돼? 아, 그렇구나. 요게 2단계입니다. 단짝 친구네 가서 파자마 파티하기. 친구 부모님 계시고. 그래야 되겠죠. 애들끼리는 네, 안 네. 되죠. 어?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 그건 괜찮을 것 같아. 남편분의 남편이 놀랐어 지금. 왜요? 아니 몇 번 그렇게 해주자 그랬더니 그걸 그거는 코로나 때라서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지. 아니, 아니 어떤 부모님은 이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글로 안 보내. 파자마 파티를. 그거 근데 우리 집 와서는 그렇죠. 다른 집에는 집 애들이 괜찮아. 우리 집에 오는 건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파자마 파티를 해라. 그거였죠. 그거. 왜냐면 내 눈으로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혜영 씨도 그런 거죠. 그랬었어요. 어. 그래갖고 애들이 아니 유로 형 우리 집 와갖고 그냥 잤잖아. 근데 그거 달라. 아니 그건 니들은 안 돼. 어렸었고 그건 형이니까. 아니야. 걔는 또 나이가 유로 부모님 네. 섭섭하시겠다. 아. 네, 아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자, 그때는-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자기네끼리 1시간 놀기. 한 시간. 집 앞 놀이터에서 근데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최근에 잠깐만, 있었던 아니, 일이에요. 최근에. 네 어제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고 제가 아니 어제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요? 놀고 있는지를. 집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전화를 했죠.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이 이제 받으셔서 놀이터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랬더니 애들끼리 내려가서 놀고 온다고. 얼마나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1단계는 네. 1단계 정도의 불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1단계 정도라고 본다. 근데 이 맨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둘이 집 앞, 그것도 집 앞 놀이터에서 1시간 노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놀고 들어와. 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불안해하는 거는 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최상위. 그래서 이 불안을 잘 다루어내고 적당하게 낮춰서 편안함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아이들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무균의 환경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다 겪는 것들은 본인도 겪어봐야 그것을 해결하는 힘도 생기는데 완전히 무균실 육아처럼 하면 생각보다 대처할 힘이 안 생겨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길을 1시간 걸어도 나는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엄마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우리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애들 점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무조건 못하게 해 이렇게 느끼면 우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5학년이면 영어로 11이에요. 그죠? 만 나이로. 그럼 6학년 되면 12, 중1이면 13, teen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라고 하잖아요. 이때 되면 애들이 이제 튕겨나가요. 어떤 애는 이러고 튕겨나가든가 어떤 애는 오히려 그 엄마의 과도한 불안에 의한 통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 그런 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아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균실 육아를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못 해낼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좀 어떤가 아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CBCL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꼭 눈여겨봐야 되는 점만 제가 좀 추려갖고 왔어요. 첫째 대정이는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 강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없거나 낯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다라고 이 네.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대용이는요. 감각적으로 민감해 보이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때로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무서운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사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강박이라는 거죠. 네. 불안할 때 보이는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처럼 느껴지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불안이나 심리적인 불편감이 소소한 신체적인 불편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해지면 배가 아파진다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 불안을 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그 CBCL 결과에서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그게 저의 어릴 적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엄마는 항상 만나시면 이제 싸우셨고, 밤에 이제 아빠랑 싸우시면 이제 엄마는 보따리를 싸고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버리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의 옷장을 열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엄마가 매일 입는 옷이 걸려 있으면 안심을 하는 거고, 열었을 때 그 이제 엄마의 가방하고 엄마가 매일 입는 엄마의 짐이 없으면 이제 또 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 밖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안 보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나가서 엄마를 옷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발을 미처 못 신고 그 택시 가는 거를 그러니까 막 뛰어갔어. 쫓아갔어. 근데 그 택시 차가 멀어져 가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꿈을 꿔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는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제 엄마의 힘듦이 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이제 많이 싸우고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림자도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한 엄마의 화풀이의 대상. 네. 나중에는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엄마가 나를 미워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그럼 아버님은 지금 아직 평창에 계세요? 저희 아빠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지금 서울에 계셔서 이제 저랑 같이 합가에서 살고 네네, 계세요. 모시고 네. 사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이혼하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는데 같이 사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 저 장인어른한테. 네네. 근데 아버님 이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애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본인은 참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혜영 씨하고 어머니하고는 교류가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엄마를 못 보겠어요. 네. 연이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네, 네. 제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완전히 끊은 거는 한 5년 정도 넘었고 그 전까지도 사실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 형제가 있으세요? 네, 남동생이 저랑 한 6살 정도 더 되는. 동생 두고 가셨어요? 아니, 동생 데려갔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럼 동생은 항상 데려. 더 슬프죠. 그럼 더 마음이 아프죠.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혼자 남겨 있어. 우리 혜영 씨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린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아무리 아버지하고 싸워도 나를 버리고 혼자 두고 갔었을까? 우리 엄마한테서 나는 어떤 존재였지? 그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을 꽤 자주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혜영 씨 마음 안에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에는 뭐 10밤만 자고 올게. 뭐 5밤만 자고 올게. 근데 단 한 번도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사두고 그 강아지 이름을 마미라고 지어주고 하셨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이게 해가 지려 그러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가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으로도 갔다 저 방으로도 갔다 계속 그렇게 밤 늦게까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방에선가 이제 구석에서 이제 잠이 이제 들고. 그럼 우리 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죠. 네. 일단 부모랑 헤어지는 거, 내지는 버려지는 거, 그다음에 사랑을 잃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간 동생만 데려가고 남겨진 거는 비교 아닌 비교이죠. 왜냐하면 다 두고 가든가 아니면 다 데려가든가 그래야지 한 사람은 두고 한 사람을 데려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은 이건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이 생기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혼자 남겨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꼭 아기들이 깼을 때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빨리 가서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줘야지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그게 저한테 강박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이들한테는 안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나의 노력이 이젠 또 우리 아들들한테 불안을 갖게 되는 또 원인이 됐나 또 막 그러니까 또 자책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요즘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애들에 대한 그 강박과 책임감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행복해야지 애들이 행복한 거지 그게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고 엄마가 룰루랄라 해야 애들도 좋고 그런 거지. 엄마가 막 맨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 애들이 안 좋다 그게 오히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혜영 씨를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낳아준 부모 내진 양육자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어려움을 토대로 나를 잘 파악해야지만 내가 낳은 나의 자녀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크게 내가 어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편안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보다 엄마가 했던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지금 몰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을 떴더니 엄마가 없었어. 언제나 나는 혼자였어. 이것만큼은 절대 경험시키지 말아야지. 애들이 눈을 떴을 때 나는 언제나 옆에 있어야지. 나는 언제나 아이를 보호할 거야. 우리 엄마 날 정말 사랑하지라고 느끼게 해줄 거야. 물론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지려면 이 부분을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해서 구멍난 부분은 기우고 또 비어있는 부분은 메꾸고 결국 그 과정을 꽤 오래
그냥 상담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나의 어떤 전 삶을 아주 깊게 이해해보는 이런 과정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엄두를 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결혼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38살 때였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수술을 빨리 오늘 수술 날짜를 아예 잡고 가라.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냥 오늘 병원 간다 그러길래 병원 갔다가 전화해 그랬는데 할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뭐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 에?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그냥 병원 거기 의자에 앉아 있대. 그래갖고 그 상상이 되잖아요. 네.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이게 그게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나의 문제점을 생긴 거를 의논을 드리고 보호를 받거나. 엄마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랬을 때 이렇게를 해본 게 없었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날짜를 받아왔어요? 수술할 때 네. 그래 받아가지고 잡아놓고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긴 오셨어. 근데 뭐 그냥 그러다 가셔. 대면하게 있다가. 예, 예, 예.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그 병원 이제 수술하고 그 뒤에 이제 병간호도 이제 저희 남편 예, 네 그렇게 이제 발목 잡힌 거지 뭐. 그래, 뭐 6년 돈 못 벌어오면 어때요? 그러네. 그럼 다 이해가 되네. 그래.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너무 아프시다. 근데 이게 좀 시어머니 뵀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왜냐면 시어머니도 어머니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셨을까? 제가 처음 이제 인사를 시댁을 갈 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맞아 주시면서 예쁘다. 응, 예쁘다. 뭐 좀 잘 먹어야 되겠다. 뭐 밥 걷기니 이런 말씀부터 해서 음식 밥상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예, 밥상을 차려줘서 밥을 먹고 그리고 표현이 지금까지도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가 표현이 너무 많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네, 제가 그래서 그날 솔직하게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쌍둥이 임신해 있을 때 병원에 3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조산이 빨리 와갖고 그 수축 이완제를 이제 계속 꽂고 3개월 동안 주사를 맞고. 근데 그게 폐에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3개월 누워 있었는데 나도 엄마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이제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3개월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저희 엄마가 30분 왔었어요. 잠깐
내가 이렇게 괴롭고 지금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데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엄마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냐. 그런 걸 딱 한 번 정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과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드는 생각이 와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좀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이게 자식이 말을 잘 들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로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언제나 놓지 않고 날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 조금만 옆에 있어 주세요라는 게 어쩌면 혜영 씨 기억에서는 경험에서는 번번이 좌절됐던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 좌절되고 이 본능적 욕구가 또 좌절이 되면 마음 안에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결핍이라는.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신 혜영 씨께 제가 우리 혜영 씨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그리고 혜영 씨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좀 대신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내 딸 혜영아, 엄마야. 너무 미숙한 엄마지. 그때 내가 널 데리고 갈걸. 그렇게 맨발로 택시 뒤를 쫓아오는 너를 모질게 뿌리치고 간 내가 정말 어른답지 못했다. 나의 고통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거 생각을 못했어. 꼭 한번 따뜻하게 안아라도 줄걸.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걸.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결핍의 구멍을 남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 혜영 씨의 어머니가 잘했건 못했건 좋든 나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 혜영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잘 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혜영 씨가 편안하게 좀 마음껏 사랑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영 씨 인생에서 어떤 그러한 늘 위기감 또는 어려움 이런 게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아무래도 저는 너무 일찍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항상 밥도 제가 챙겨야 됐고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등에 업고 막 방을 닦았던 기억도 있어요. 몽실이네, 몽실. 동생이랑 이렇게 언덕진 곳에 지금 나람이라고 하는 정붐이 이렇게 막 메고 내려왔던 기억도 있고 막 남동생이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실명할 뻔한 이 모든 상황에 다 이제 제가 어른의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내 공간, 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누렸고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죄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던 그 기간 동안 사실 그때도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너무나 심해서 하루에 피를 10번 이상 토하고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이게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기가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한 7개월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도 아무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가졌고 오롯이 이 생명과 내가 이렇게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 되게 몸은 되게 힘들었지만 뭐가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냥 혼자가 아니. 그냥 기억하는 한의 수영 씨의 삶은 약간 전쟁 고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는 살아났는데 그 희생됐던 그 가까운 사람들 생각나면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팔다리를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들에게 너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나마 가수로서 성공하고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도 뭔가 늘 자신을 혹독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적절하지 않은 죄책감을 계속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영 씨의 내면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는 쉴 수 있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 나는 임신했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쉬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쉬는 게 당연하지 정당하지 이렇게 느끼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독서실에 갔더니 제가 저를 향해서 다 되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지 같다고. 친구 한 명이 이제 사줬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되게 자기 거 자꾸 뺏어 먹는다고 왜곡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울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그 친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해명하고 그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무엇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저는 제 성격이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오케이 나도 뭐 안 봐. 오케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오해가 있었으면은 뭐 푸는 거고. 이제 저도 물어볼 거 근데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이거 약간 좀 서운하지만 좀 장난스럽게. 여기 이렇게 되면 내가 니네들 다 따돌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좀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죠. 근데 왜 안 물어봐? 하죠. 왜냐면 저한테 친구는요. 가족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좀 친구한테 치우치게 좀 마음을 많이 준 건 사실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수영 씨는 누구랑 좀 마음이 멀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내지는 헤어지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네, 그러시군요. 전 이제 아기 낳아서 아기 6살 때까지 아기 같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었어요. 이모님 진짜 우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엄마처럼 생각했던 이모님을 헤어질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는 아이는 좀 슬픔은 있겠지만 그 정도 아닌데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있다. 근데 저 지금도 사실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을 못 하겠어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립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중요한 대상자를 생각할 때는 마음에 거리가 생기는 거, 관계가 멀어지는 걸 굉장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거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되게 슬퍼하는구나.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배우자와 아이와의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죠.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하고 연락이 한 번도 안 닿은 적이 없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전화를 받고 만에 하나 못 받으면 무조건 다시 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남편이 회식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던 날 보통의 와이프면 이제 이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사고 났다. 전화가 오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고 정말 계속 전화를 했고 알고 봤더니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제가 또 너무 전화를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고 이제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니까 남편마저 죽으면 난 어떡하지가 먼저 생각났다는 게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새벽 이모 집에서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수도 없이 외쳤었던 그 기억이 남은 채로 20살 때 제가 똑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똑같이 외치고 엄마가 있는 병원의 복도에서 그랬구나. 네. 아직 혹시 살아 있을까라는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네. 그래서 한동안은 장례식을 못 갔었어요. 장례식장 자체가 저는 그냥 그 글자만 봐도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괴롭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 모두가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사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겨요.
그런 아주 수영 씨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뭔가를 잘못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또 지적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딱 느껴지고, 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잔소리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그게 사실은 잔소리 거의 안 하시는데 일부러 잔소리 듣기 위해서 행동해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좀 위로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또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힘든 와중에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정서적인 편안함이 되고 또 마음의 어떤 기복 없이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수영 씨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지.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 않을까? 이러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혀보고 이 마음을 잘 보면서 마치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수영 씨가 수영 씨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께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불러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네. 제가 엄마라면 나의 딸, 나의 장녀, 나의 삶의 큰 의지가 됐던 내 딸아. 어리고 미숙한 엄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남편하고 아이하고 수영 씨 살아왔던 옛날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인 거예요. 좋은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팠던 이야기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엄마는 이랬는데 이랬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요? 그러면서 또 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
훨씬 더 부모를 가깝게 느끼고 또 거기서 또 성장하고 배워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누세요. 네. 저는요, 이 수영 씨한테 있어서의 노래는 뭘까요? 행복, 기쁨, 위로, 또 편안함, 위안 이런 거였는데 이 노래를 업으로 하는 가수가 돼서는 생업이자 가수로서 성공을 해야 동생을 돌볼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행복한 노래를 하시면서도 어떨 때는 긴장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씨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네, 편안하게 노래를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저는 뭘 권하냐면요. 자장가를 매일매일 아이한테 불러주세요. 다 컸지만. 네. 아니면 자장가가 아니어도 동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편안하다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성대를 통해 나오는 이 소리, 노랫소리가 나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노랫소리는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하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효능감, 이걸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특별히요. 네. 쿠션이 아니에요. 뭐요?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네. 쿠션. 잠깐. 꺼낼 때 내가 이거 할 거야. 잘 자라 우리 수영 앞들과 뒷동산에 주세요. 어머머머. 뭐야. 어머머머. 뭐야. 어머머머. 뭐야. 불안할 때 이렇게 좀 안고 계시고. 네. 이게 얼굴 저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뒤집어 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박사님이. 뒤집어 보셔서 그래요. 오늘 정말 이수영 씨 데뷔 24년 만에 가장 많은 눈물을 쏟은 예. 제가 잘 직면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선생님이 마음을 읽어주셔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처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 진짜 뭐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너무 사람 살리는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혹여나 저랑 이렇게 같은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들에게 같은 위로가 제가 그랬듯이 또 그런 한 부분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